제가 컴퓨터로는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기로는 좀 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영화 로건이 이 게임의 주요한 장점들을 그냥 가져다 썼거든요. 이 정도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은 이 게임의 속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예약 구매를 해서 자동 다운로드를 걸어뒀거든요. 자정이면은 바로 할 수 있겠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게임 관련 사이트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해외 리뷰 사이트에도 가지 않고 있는데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쏟아진 외신의 제목들을 봐도 역시나 전편만한 걸작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 며칠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궁금합니다. 게임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예술가와 작가들이 매달려서 만들어낸 눈부신 게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현 시점에 가장 전위적이고 아름다우며 입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매체는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아닌 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해지니까 세상에 이 게임의 속편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네요. 너무 신나서 좀 떠들어봤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였습니다. It's Only Us 였습니다. 게임 제목이랑 이렇게 입안에서 얽혀가지고 제목이 비슷하죠. 예. 0980님 날이 흐려서 그런지 오늘 유독 기분이 센치해지네요. 나도 그런데 그나마 좀 나은 게 대기질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습니다. 9897님 오늘 신병주 교수님이 나오신다고요. 대박. 썬킴 교수님이 괜찮으시려나. 우리 썬킴쌤 파이팅 해주셨는데 밖에서 뵐 때 괜찮으신 것 같던데. 괜찮다고 지금 수신호를. 예.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 괜찮을 겁니다. 전태용님 웅디 오늘 저희 아내 생일이라서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과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미역국은 소태가 되었고 잡채는 간장 조림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의 사랑에 MSG가 가득 들어간 미역국과 잡채를 아내는 맛있다면서 웃으면서 잘 먹어주었어요. 웅디 이런 저의 아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참 부럽네요. 세상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생활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좀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네요.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 남겨주시면은요.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이시자 또 역사전을 그날로도 유명하신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역사 특강 쇠미록 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썬킴 교수님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나와 계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전인전 2편 시점부터 듣고요. 2부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지전 2편 시점 오늘은 김란 350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턱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차장님이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시키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요. 꼭 제게만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그러지 않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매번 굴욕감이 듭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네요. 턱으로 이것저것 하면은 말로 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 거세요. 응?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진님, 배가 좀 나와서 살 빼라고 하는 아내 때문에 살을 뺐습니다. 근데 이젠 너무 멋있어졌다고 살을 찌우라고 하네요. 제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고요.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이 정확한 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멋있어졌다고 살을 찌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뺀 게 안 어울려서 좀 마음에 안 든 게 아닐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내분도 좀 그렇네요. 이게 너무 쪘다 뺐다 하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제일 좋죠. 도서영님,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의금 송금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허무하네요. 옹디 위로해 주세요. 아유 세상에. 근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많이는 안 보냈죠. 이런 건 많이 보내시면 좀 안 되고 5,000원 보내지 그랬어요. 5,000원. 5,000원 괜찮은데? 괜찮지 않나요? 5,000원? 예.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안 보냈으면 또 안 보낸 거대로 찝찝하셨을 거예요. 헐헐 털어버리시고 다음에 결혼하실 때는 보내지 마세요. 전 남자친구가 좀 쪼잔하네요. 전지전 이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달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건국대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역사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호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늘따라 굉장히 다소곳한 새색 씨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환호성 해주시네요. 솔직히 정말 제 앞에 BTS가 앉아있어도 저는 안 떨릴 거예요. 예. 뭐 I live 일산 해도 안 떨리는데 저 신병주 교수님 정말 팬이거든요. 정말 떨립니다 진짜. 롤모델.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뜨겁네요 두 분이서.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시가 진짜. 정말. 5415님 썬팀 교수님이랑 신병주 교수님을 모시다니 대단. 이런 조합 다시는 없을 듯.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역사전환 그날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패널 가운데서 제일 말씀을 잘하세요. 교수님 나올 때는 정말 입에 웃음이 돋다니까 이렇게. 이 역사전을 그날이란 프로의 개국공신. 예, 맞아요. 첫 번째 프로그램부터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좀 출연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아마 시즌 뭐 3, 뭐 4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도. 장수 프로그램이죠. 교수님 덕분에 역사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시대가 또 우리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영화 또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끊임없는 어떤 뭐 소재 모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해치카는 게 역사는 과거 현재의 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끊임없는 소통이다. 우리 이제 대체로 옛날 그 중국의 역사책 보면 통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치통감. 그래서 이제 통해서 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 중에서도 동국통감. 이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이제 딱 설명을 할 때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결국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시대를 이제 계속 이제 거슬러 볼 때 항상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 과거를 진단을 하고 좀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솔직히. 아니 진짜 보면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를테면 뭐 쿠데타가 일어났어.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대. 근데 뭐 진짜 뭐 그 이후로 몇백 년이 흐른 뭐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뭐 비교적 최근인 그때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젊은들 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산다는 것, 또 예. 참모로 산다는 것, 또 이런 역사 관련된 수많은 책들 내셨는데 예. 조선시대 전문가시니까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성군 중에 성군 누굽니까? 제가 뭐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에서도 이제 뭐 언급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이라는 왕이 사실 정답이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세종도 그레이트. 네, 우리 세종이라는 왕을 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뭐 주머니 속에 이게 세종대왕께서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신사임당입니다. 네, 뭐 신사임당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이 그런 어떤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각종 과학기구의 발명 뭐 대부분 업적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업적이 보이는 왕이 세종이에요. 뭐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라든가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줬다라든가 또 유급휴가제. 오늘날 그 유급휴가제도를 처음 실시한 왕도 세종이었고요. 거기다가 더 돋보이는 게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 그래서 우리 세종시대 하면 장영실, 뭐 박연, 뭐 김종서, 최윤덕, 성삼문 이 완전 소위 드림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면모에서는 전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꼽고 있죠. 싱크탱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정말 가장 빛나던 임금님이자 가장 빛나는 한 때가 아니었나. 예, 왕조의. 우리 시대. 알겠습니다. 리더의 역할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요. 썬킴 교수님은 어떤 왕? 저는 원고대로 가지 않습니다. 궁금해. 저는 27명의 조선 왕 중에서 가장 훈남. 훈남. 제가 봤을 땐 전생에 내가 그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 세종의 아드님이신 문종. 문종. 세종실록에 보면 몸이 너무 약해. 문종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종 세종실록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키가 크고 그렇죠. 팔체가 있고 훈남. 얼굴도 잘생기고 수염이 정말 삼국지의 관우같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명나라 사신도 반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조도 원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꿈도 못 꿨던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니까 형님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냐고. 딱 봤을 때 제가 문종인 것 같은 것이 일단 여자에 관심 없었죠 문종이. 여자에 관심이 없다고 성색을 이야기를 밝히지 하기에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오죠. 혹시 그분이 많이 갔다 오셨나요? 그분요? 예. 또 하나에 꽂히시면 덕후가 되셨잖아요 문종께서. 예. 로켓 신기전.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문종에 대한 오해 중에도 하나가 문종이 몸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정말 그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일부 나오는 게 있지만 사실은 문종의 결정적인 사인은 이 어머니 그러니까 왕비 소왕 우심씨라고 세종의 부인이신 이분 돌아가시고 그 연이어 가지고 세종이 돌아가시면서 삼면상 그 당시로 치면 그러니까. 삼면상이 너무 올인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너무 또 효심이 지극하다 때문에.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연이은 국상으로 완전히 이제 그 정말 심신이 미약해져서 결국 실록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연이은 국상으로 몸이 바싹 여이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그래서 29년간 왕세자 하셨고 정작 낭패야, 왕으로서는 낭패. 2년. 근데 지금 우리 성킴 교수께서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게 그 문종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종에 대해서 줄줄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끝난 다음에 얼굴 빨개졌어. 불탄 얼굴 궁에서 빨개졌어. 불탄 궁에서 어진이 발견됐는데 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수련 외모와 풍채와 수염 관우와 같은 수염 봤을 때 바로 문종인 걸 알아냈다. 제가 앞으로 문킴이라고 불러주세요. 문킴. 알겠습니다. 왜 성만 두 개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신병주 교수님의 역사 특강 쇠미록. 나 이게 계속 발음이 잘 안 돼. 쇠미록 편. 자, 일단 쇠미록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저처럼 많으실 겁니다. 자, 어떤 기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세미록을 좀 이렇게 주제로 삼고자 한 것도 이 임진왜란때 피난 일기예요. 바로 우리 조선시대 최대의 국난인 그리고 올해가 또 우리 정말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 바로 이 6월 하면 항상 이런 좀 전쟁의 상처가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 당시에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이 기록에도 보면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식으로 피난 살이를 했고 이것을 이분이 오이문이라는 분이 저자인데 증언하듯이 이걸 정말 일기로 아주 꼼꼼하게 남겼어요. 매일매일. 그렇죠. 거의 네. 매일 기록을. 일종의 생활사네요. 정말. 생활사. 그러니까 그런 피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실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인데 일단 제목이 어렵죠. 쇠미록. 선생님 발음이 어려워. 쇠자가 쇠미록. 소에 애자 쓰면 쇠 이렇게 되는데 이 자질구레할 쇠자예요. 그리고 이제 미는 꼬리 미자인데 왜 그러면 이런 제목이 들어가느냐 하면 예전 사람들은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책 제목 정할 때 가장 이제 정말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시경이라든가 서경 중국 고전에 딱 그 매칭이 되는 제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쇠해 미해 유리지자. 아주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주 초라한 사람이다. 유리지자. 이때가 이제 유리라는 게 이 피난 생활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난 생활에 이런 기록하고 요 구절하고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쇠미록 이렇게 돼요. 우리 징비록 아시죠? 유성룡. 네. 유성룡 선생님이 쓴 징비록 같은 경우도 예. 이것도 역시 시경에 나와요. 시경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미리 징계해서 징계할지 후한을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 상가할 빗자. 그 두 글자 그래서 따서 징비록. 정말 이 쇠미록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이문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기록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하혈을 했다 이렇게 뭐 바위 틈에서 내가 잠잤다 정말 눈을 감으면 임진왜란 당시가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제가 또 유독 그쪽만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비가 되게 오늘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던데 전생이 그랬나 보죠. 내 땅을 일을 시킨 거면 저렇게 열심히 안 했을 텐데 자기 땅이라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 밤이 해가 졌는데도 끝까지 하더라. 마음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계속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민간 그인들 서민들의 생활상까지 정말 풍요하게 담은 어떻게 보면 실록 같은 자료에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 게 바로 쇠미록이라는 거죠. 참 이게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6.25 참전 용사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이제 정규군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참전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참전 일지를 쓰셨어요. 정말. 뭐 단기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유품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일단 그 쇠미록에서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단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늘도 이름 모를 고지에서 밤을 보낸다. 하늘을 보니 뭐 어머니가 그립다. 군인이 다 그렇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이 먹고 싶다 하면서 옆에 쇠뼈따기 하나 또 그려주시고 이렇게. 사파까지. 그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곰탕과 설렁탕을 구별 못하셨구나. 거의 아버님이 거의 뭐 한 400년 후에 세미록 쓰신 것처럼 그런 그 역할을 하셨네요. 꼭 갖고 있으려고요. 분명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쇠미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2부에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학자 오희문이 쓴 쇠미록은 조선 선조 때 일본이 침입한 이 전쟁의 피난 생활을 민간인 신분으로 정리해둔 기록물인데요.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이건 너무 쉽다 오늘. 네, 좀 우리가 평소에도 좀 떠먹여드리는 퀴즈지만 오늘은 너무 심한데요.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이모군란.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기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내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쇠미록의 저자 오희문,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사실 오이문이라는 분은 사실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 아들이 오윤겸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영의정까지 올랐고 그 손자였던 오달제 우리 성킹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사막사 중에 한 명이죠. 이 정도 나오면 심양에서 돌아가시는데 수준이 상당히 두 분이야. 애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게 참 보기가 좋네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윤지홍익한 오달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요즘으로 치면 전향 거부 해가지고 그 청나라 끌려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제 손자셨고 또 이 중손자 오도일이라는 분도 아주 그 숙종 시대 이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가의 어떤 기틀을 어떤 측면에서는 보내는 관직이 아주 좀
낮은 관직에 머물렀지만 이 후손들은 아주 번창했던 이런 인물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바로 이 쇠미록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수인 장군의 뭐 난중일기나 유성영의 징비록 못지않게 중요한 그 임진왜란 관련 기록물이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오인문이라는 인물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히스토리월드 2부에서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세미록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재용쇼 히스토리월드 신병주 교수님, 썬킴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오늘 쇠비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철호님, 임진왜란 상황에서 일기를 쓸 수도 있다니 대단하네요. 3666님, 만약 제가 당시 살았더라면은 그걸 적을 정신도 없었을 것 같은데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6533님, 매번 떠먹여 주시니 잘 받아 먹겠습니다. 허지웅쇼 최고. 심혜원님, 신병주 교수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세미록 이야기 흥미진진합니다. 멋지시다고. 안 그래도 여러분 좀 잠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염색하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이 보는 라디오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오늘 머리를 깎고 염색을 했더니 오늘 참 상당히 괜찮다. 자아도취도 자아도취. 지금 제가 잠깐 그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신병주 교수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왜 방송 중에 게시판을 보고 그래요? 나도 한 번도 안 봐왔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쇠미록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쇠미록에 요즘 또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전염병 기록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쇠미록 기록에 보면 전염병에 관한 기록이 되게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오인문이 거의 매일 기록을 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1593년 1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이 일기가 잠깐 중지가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본인이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염병 걸려가지고 지금 못 썼다. 아프다. 그렇게 나와. 그만큼 아팠나 보죠. 그만큼에 괴롭고 하니까 그래서 이 참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19로 뭐 정말 거기 걸려서 이렇게 하면 뭐 생활 같은 걸 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또 보면 상당히 유행했던 전염병이 온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티푸스성 그 질환에 우리 티푸스, 발치 티푸스. 근데 요 온역이 걸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예요. 이. 우리 이 아시나? 머리에 있는 이. 그래서 이가 이제 감염원이 돼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전염이 되는 그 온역이 유행을 했고 전쟁 중에 위생 신경을 쓸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때도 보면 이 역사학적으로 보면 요 우리 16세기부터는 좀 면포가 많이 보급돼요.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가 이제 생기는 그런 거는 더 이제 더 올라가고 번지는 거죠. 거기 기생하는군요. 네, 기생.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유행했던 대표적인 전염병이 학질. 학질은 또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감염원이 되는 건데 이 학질 한번 걸리면 이게 막 그 오한과 이 발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복됐다가 잠깐 또 이제 좀 괜찮아졌다가 또 발작을 하고 이 표현을 직이라고 해요. 10직이면 10번 아팠다. 아이고야. 3직이면 3번 그런 반복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가 정말 겨우 이제 이 학질에서 회복이 되면 그때 나오는 말이 학을 떼다. 학을 떼다.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빨리 코로나를 떼다라는 이 말이 좀 빨리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막내딸도 학질로 잃었다고. 다나라는 막내딸이 학질로 이제 결국은 사망을 해요. 계속 이 학질로 걸렸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다나를 잃은 그 막내딸을 잃은 그런 아픔도 오인문이 쇠미록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쇠미록이 기본적으로 생활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사지만 어찌됐든 전쟁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쟁 상황 같은 건 좀 개요가 기록이 돼 있나요? 그렇지 이것도 대단한 그 기록인 게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이때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 당대에 쓴 내용도 있고 후대 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자료를 모아서 추록이라 그래가 뒤에 다시 그 정리를 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아, 되게 충실한 기록이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쓰다가 어떤 경우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전개 과정이라든가 그때 또 본인이 느꼈던 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92년 4월 16일 기록에 보면 전하는 말에 외선 수백 척이 부산에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시작을 보여주죠. 저녁에 들으니 부산과 동래성이 모두 함락되어서 놀라움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4월 19일에 기록에 보면 외병들이 길을 세 곳으로 나눠서 우리 임진왜란 하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나누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신립 장군하고 이일 두 장수가 이거 제대로 이제 그 방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왕인 선조가 그 서쪽으로 파천 피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 그 백성들은 그 외적의 그 칼날 앞에 피를 흘리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모두 이제 막 유리해서 막 흩어지고 해서 이 정말 밤낮으로 이렇게 통곡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보니까 어떤 그 사극에서 뭐 기본적으로 주요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나오는 어떤 상황, 내레이션 그런 그때 느낌이네요. 세 갈래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아, 외선이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그 예. 오인문 선생님이 이제 문인이지 않습니까? 예. 유학자인데 그 세미록을 읽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전술을 구사를 하세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진격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 이런 전술을 썼을까? 병서를 많이 읽어서 그랬을까요? 그 예전에 우리가 또 유학자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가 유학자들은 맨날 유교 경전만 공부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름대로 이런 좀 그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병법 같은 이런 책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심지어 남명조식과 같은 학자는 아예 칼을 차고 다니는 이런 인물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조선시대 학자들을 이제 바라볼 때 너무 그냥 유학 경전만 하고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만 했다라는 이런 또 편견은 좀 벗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또 다들 그런 어떤 뭐 스타를 하더라도 뭘 해요? 저기서 저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아니 거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게 오인문 선생님이 예. 고니시 유키나가 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 그 보급선을 끊고 내륙에 고립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건데 왜 그걸 못했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나중에 첨가한 내용이 아닐까요? 예. 아, 왜냐면은 이게 전쟁 상황 자체를 이게 개요를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무슨 당시 뉴스가 있을 턱이 없는데 뉴스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죠.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전지적으로 써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뒤에 그런 어떤 개항들을 이제 후대에 그래서 추록했을 거다. 뒤에 다시 덧붙였을 거다. 이런 기록이고 이제 본인이 직접 느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1593년 7월 7일에 기록 보면 뭐 이제 길에서 보니까 7, 8세 되는 그 아이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혼자만 도망을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모자 버려놓고 도망을 가가지고 우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장차 굶어 죽게 됐다. 이러니까 이제 이 오이문이 그 모자를 또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런 백성들이 정말 전부 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전쟁통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정말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자기가 보신 거죠. 보고 경험한 내용. 그리고 그래요. 이때는 더 심한데요. 1594년 2월 14일에는 길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말아서 덮어둔 것을 보았는데 두 아이가 그 시체 앞에서 뭐 울고 있더라. 우리 엄마 죽었다. 아이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전쟁 고아들의 뭐 그렇죠. 이런 그 상황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105님 신명주 교수님 제자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코로나로 교수님 요즘 못 뵙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오늘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제자분이 또 이렇게 제가 파괴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저기 예, 뒷번호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학점 주실 때 가산점 검색창에서 엑셀로 7105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너무 참담하네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전쟁의 참상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었다는 이런 그 기록까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들으니 영남과 경기 지방에서는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육촌의 친척까지도 죽여서 서로 먹는다는 친척까지요? 그런 그런 소리까지 정말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람이 혼자 가면 잘못하다가는 죽여서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아이고. 벌어진다라는 그런 공포적인 상황까지 이 기록으로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 왜 그럼 아이고. 이 사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 쇠미록에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 현대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참 거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한 상황까지 모든 내몰리는 것 나쁜 것이 같습니다. 가능해지죠. 그렇죠. 네. 예, 제한이 없어지죠. 가족의 피난 생활 아까 그 딸 한 명이 이제 예. 불행하게 죽은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뭐 워낙 이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뭐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이 1592년 7월 기록을 보면 대부분 산 속에서 자요. 7월 초사일 산속 바위에서 잤다. 5일에도 숨었구나. 바위 밑에 있었다. 뭐 숨기도 하고 또 거기서 추위도 피하고 제대로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보면 바위에 이제 그 뭐 요즘으로 치면 버섯 같은 게 많이 나서 이거 캐다가 먹었다 이런 건 나오고요. 그 7월 7일에 보면은 골짜기 산속 시냇가에 그 자면서 또 먹을 것은 필요하니까 또 양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 또 이때 종들도 같이 따라가요. 그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뭐 식사를 이제 먹을 것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성킴 교수께서 이 뭐 또 회고록 쓰면서 뭐 어머님 그리고 이러듯이 여기 보면 제삿날 같은 거는 꼭 기록을 해요. 오늘 같은 거. 네, 아버지 뭐 생신이다 또는 뭐 제삿날이다 이런 거 이제 기록하면서 그나마 이제 뭐 어쨌든 아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은 꼭 챙기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 기록해 보면 내가 산속에 들어온 후로 이제 한 달이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8월이면 음력 8월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가을 이제 9월 10월 그러네요. 가는 추워지죠. 시점이에요. 예. 또 추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운 곳에서 내가 또 그때는 또 이제 노모하고 또 일부 자식들은 딴 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이제 비참하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제대로 모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까지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예. 당시에 호랑이, 그러니까 호환 이게 또 걱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거리에 시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왜 호랑이가 많아졌을까요? 그래서 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성 한복판에도 막 호랑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 말이 우리가 크게 낯설지 않는 게 예전에 우리 불법 비디오 맞습니다. 이거 호환 마마. 보다도 무서운 예. 불법 비디오 유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조선시대 우리 마마는 우리가 지금 겪어보니까 코로나19 겪어보니까 야 진짜 이 전염병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실 마마라는 게 천연두 걸려가지고 맞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게 곰보딱지 네. 붙이는 걸 우리가 흔히 마마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호환은 호랑이도 이때 엄청나게 이제 이 막 정말 마을 주변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실제 세미록에도 보면 요사이 고약한 호랑이들이 막 날 때 고양이도 이제 이때 전쟁통에는 또 먹을 게 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사람을 막 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계집종은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아이고. 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결국 뭐 돌보지 못해서 끝내 죽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또 이 마구간에 이제 호랑이가 와서 그 망아지를 물고 갔다 이런 기록들 보고 이 호환으로 아주 시달리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외병들, 산으로 그렇죠. 올라가면 호랑이.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또 먹을 건 그야말로. 없고 궁에도 나타났다고 호랑이가. 그래서 뭐 궁궐이라든가 조선 여기 경기도 근처에 있는 뭐 왕릉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조선 시대는 보면은요 또 호랑이 전문 부대가 있어요. 착호군, 호랑이를 잡는 군대 이렇게 착호군이 이제 있었고 또 이 조선 시대 이제 그 직업군에 이렇게 편성할 때 이 호랑이 잡은 숫자에 따라서 가산점 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이제 특수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호랑이 잡는 게 아주 그 시대적 과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조선인들은 1년의 반을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들 문상을 지내고 나머지 반은 그 호랑이를 쫓아다닌다. 그 약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조선 시대는. 그래서 요즘 또 아마 우리 지금 시대에는 요새는 호랑이는 아니지만 멧돼지가 멧돼지.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시대에도 이제 멧돼지가 우리 젖자를 써요. 그래서 멧돼지가 돌겨가는 거 저돌이라 그러잖아요. 저돌적이다 이런 말 쓰는데 우리도 착조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착적압사. 착적압사. 멧돼지 전문 저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죠. 네. 이제 뭐 호랑이는 없어도 네, 멧돼지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이제 군생활하는 와중에 부대에 짬타이거라고
짬타이는 뭐예요? 고양이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아 고양이? 예.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외에 또 좀 당대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보면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피난한 그런 정말 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조처들 뭐 놀이 문화 같은 것도 했고 뭐 어떤 놀이를 즐겼다라든가 또 이때 보면 이때 분들도 술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 학질 걸렸을 때 어떻게 예방하면 된다. 아 그런 것도 그 지금처럼 뭐 백신이라든가 뭐 치료제는 없을지라도 민간요법이죠. 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하나는 복숭아 씨를 주문을 외우면서 먹어라. 어떤 주문을?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외워봐? 학을 떼라 뭐 이런 식이었죠. 세미록 전체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민간요법 그리고 이게 조금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뭐 우리 이런 약제라든가 뭐 이런 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처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황당한데요. 헌신 밑장을 불에 태워서 물에 섞어 먹어라. 헌신 밑장을 태워가지고 물에 예. 섞어 넣어. 세 번째는 제비똥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담그어서 코 밑에 대어 냄새를 맡도록. 제비똥을 구하는 게 더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또 우리 약간 이런 뭐 전염병 이러면 이런 뭐 이런 약제 같은 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방향제 같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방 무슨 악취 제거제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오이문도 그렇게 써요. 아까 지금 했는데 신뢰도 떨어진다는데 본인도 옛날 사람들한테 책임을 미뤄요. 이거 다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 내가 이제 그나마 이게 효력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쓰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빠지어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마련하시고 쓰셨네. 아니 그리고 아까 좀 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근데 전란 중에 곡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술이라는 게 결국 곡식으로 만드는 건데. 곡식으로 만들지만 그때도 뭐 일부 이제 뭐 밀주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술을 마셨나요? 소주 이때. 소주. 예, 소주가 추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을 추에 이슬로 짰어요. 멋있다. 그래서 소주 이름은 여전히 로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땡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네요. 원래 그래서 그게 이거 광고해도 되나 몰라. 이 참이슬 이렇게 되는 진로 이렇게 이슬로자를 쓰는 거예요. 이때도 가을 추자를 써서 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니 그 뜻을 풀이하신 거예요. 뜻을.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뭐 그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로를 과음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새벽에 토하기까지 하고 늦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오후에 비로소 뭐 만두를 먹었다. 전인권 노래네. 해장까지. 오후만 있는 일요일.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여러 인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술을 마셨던 그나마 이렇게 해야 좀 뭔가 그래도 좀 괴로움이라도 그렇죠. 있고 당대에도 소주를 마셨다라는 거 좀 처음 알았네요. 추로라고 했군요. 추로. 가을 추. 예,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또 왜 광고를 하시려고 그래요? 뭘 왜 광고를 해? 교수님이 고양이 좋아하니까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진짜로 증류를 한 그런 소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증류 소주.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 얻으면 가을 이슬 이거 나올 수 있죠. 위험하니까 넘어가야겠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참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생활사라는 거에 대한 매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쇠미록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전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만 있다면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뭐 조선왕조 실록도 뭐 마찬가지고 뭐 징비록, 난중일 이런 대부분 기록 중에 전쟁 상황은 많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이문의 쇠미록처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놀았는지 이런 내용도 이게 다 나와요. 1592년 11월 19일 기록인데 마을의 여러 소년들이 모여서 종정도 놀이를 하였다. 종정도 놀이 혹시 승경도 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드 게임 그거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조선시대에 진짜 그 보드 게임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RPG. TRPG. 그 이제 우리 그 관직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같은 거 던져가지고 이렇게 승진하는 이런 게임인데 이거에 아마 그 근원은 제 기억으로는 저 초등학교 때 많이 놀았는데 뱀주사위 놀이. 네? 뱀주사위? 뱀주사위 놀이라고 모르세요? 알죠. 어이. 블루마블의 한국 그죠. 버전. 완전 뱀주사위. 뱀주사위 놀이 아시지 않나? 뱀주사위 놀이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왜? 이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하도 뱀주 되게 반갑네. 뱀주사위 놀이 아저씨 아시니까. 예, 그게 이 종정도의 하나의 그런 또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 기억에는 보면 그때 어린아이 버전으로 착한 일 하면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이 되는 거고 애가 좀 약간 그 뭐 어머니 속이고 이러면 저 뭐 도둑질하고 이러면 쫙 내려가는 거고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승진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놀이거든요. 그리고 쌍육도 놀았다. 바둑도 많이 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이때 이 바둑판 같은 거에서 뭐 지금의 뭐 장기 비슷한 이런 놀이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가 이런 좀 어려운 속에서도 이 시대 사람들이 또 여가 생활을 하면서 또 뭔가 이런 좀 힘든 상황을 풀어가는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참. 이 쇠미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거대 서사로서의 역사만 우리가 참 자주 접하고 기억하게 되는데 이런 게 진짜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선심 교수님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다고. 오늘은 제 신병주 문자들이. 교수님의 학생으로 앉아 있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BTS가 앉아 있으면 말하시겠어요? 전 말 못해요. 예. 오늘 저만의 정말 BTS. 압도적인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예. 퀴즈 정답 다들 아시죠? 예. 임진왜란이었고요. 임진왜란의 실상을 너무나 잘 묘사한 쇠미록에 대해 우리 신병주 교수님, 썬킴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방해담의 왜요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예, 신병주였습니다.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시계는 멀쩡한데 시간은 멈춰있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내 모습이 우스워 하염없이 키웠던 둘만의 세상에서